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그 칼막스에 이어서 이 대표적인 경제사회학자로 막스 베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회학 과목 시간에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별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주로 이제 경제와 사회와 관련된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이 사람이 이제 막스 베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에 관련된 경제사회학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864년에 에어프루트에서 출생을 했고, 이 에어프루트는 지금으로 치면은 구 동독에 속해 있는 도시이지만 예전에는 뭐 서독, 동독 구분이 없었죠. 그래서 에어프루트에서 출생을 했는데,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게 이 개신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인데 비스마르크 계통의 정치인이다.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독일 전체의 정치 세력 중에서 제일 유력한 정치 집단이 이 비스마르크계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요 아버지가 이제 이쪽 계통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뭐 개인사가 있고, 베를린대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베를린대 졸업을 하고 프라이부르크대 교수로 갔다가 하이델베르크대 교수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하고의 갈등이 잠깐 있다가 이제 학문적으로 1910년에 독일사회학회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이제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거기에 참전했다가 1920년에 이제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제 일생이 있는데, 뭐 이걸 이렇게 그 주절주절 늘어놓은 이유는 막스 베버가 이 고전 사회학자 중에서 다른 사회학자들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칼 막스나 게오르그 진멜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보면 비주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계고 독일에서 유대인으로서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약간 배제되어 있는 비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학문적인 성향도 그러니까 비주류적인 주변인이나 경계인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일 사회의 정통 개신교 집안이고 성공한 것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주류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엘리트의 코스를 밟았어요. 베를린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크대를 거쳐서 하이델베르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사회학회를 창립하는. 그래서 이 막스 베버의 관점은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력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탄하고 무언가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세상을 주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막스 베버가 사회학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친 어떤 그 배경적인 맥락이니까 요거를 좀 알아두면, 왜 칼막스나 진멜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막스 베버가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 막스 베버가 일생을 이동한 경로를 보면, 이제 에어프루트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요 옆에 헤센, 여기 하노바 있고 뭐 이런 데는, 여기는 이제 서독 지역이고, 여기 경계를 따라서 이쪽 옆쪽으로는 구 동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개신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여기 라이프치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요 에어프루트에서 베를린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프라이부르크의 교수를 하다가 하이델베르크의 교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요 라인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이건 참고로 여기가 이제 뮌헨이고 바이에른 뮌헨 축구단이 있는 이 남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슈투트가르트 여기에 벤츠 공장하고 포르쉐 공장하고 여기 이제 다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이 발생하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왔는데 요 베를린이 이 당시에 굉장히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공부하던 시절에는 이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다는 게 이 사람의 사상이나 학문적인 어떤 이 경력을 쌓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왜 베를린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옆에 폴란드, 체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당시의 지적인 중심이 바로 요 지역 체코하고 폴란드는 이쪽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 다 베를린을 거쳐서 이쪽 폴란드나 체코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를린이 학문이나 사상의 중심지, 연계고리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막스 베버의 뭐 굉장히 많은 저작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사회학의 관점에서 막스 베버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책인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이제 그 교재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이고 경제와 사회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경제제도에 대한 역사사회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막스 베버의 주요 저작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저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옆에가 이제 독일어 원본이죠. 그래서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경제와 사회에 있어서 이 책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문화는 규범과 정신, 여기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종교적 윤리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정신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설명할 때는 뭐로부터 시작을 하죠? 상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무역에서 필요한 교환을 하는데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내수라고 하는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산업을 토대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영역 내에서 설명을 하는데 막스 베버는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발전을 했느냐? 처음에 영국에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인접 국가들로 확산되어 갔다. 즉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을 했다. 그런데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발전하는 시기에 유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산업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발전된 지역이었느냐? 막스 베버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유럽의 자본주의가 발전할 당시에 이 세계적인 문명,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은 인도나 중국 같은 지역이 훨씬 더 발전돼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막스 베버의 의문은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를 얘기할 때 필요한 기술이나 산업적으로 발전된 지역이 중국이나 인도인데 왜 여기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고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발전을 어디에서 찾느냐?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찾는 거예요. 즉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된 거는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유했던 게 자본주의 정신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자본주의 정신은 즉 모든 거를 상품을 만들고 무언가를 팔고 이윤을 획득하고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윤 획득,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유럽에서 등장을 하게 됐느냐, 가장 먼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어디에서 찾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떤 이 종교적인 규범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기술적 산업적 조건은 오히려 인도나 중국이 더 발전되어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않았다. 왜?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 자본주의 정신이 등장을 했고 이 자본주의 정신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이 자본주의 정신은 어디에서 온 거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교리에서 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종교사역적 관점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스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자본주의 정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당시의 공동체의 규범이 뭐였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문화가 차이를 만든다라고 이제 제가 써놓은 건데, 규범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위의 지침이라고 보면 개신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의 문화를 제공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문화로부터 자본주의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의 발전을 설명하는 방식이 경제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카톨릭의 윤리가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개신교의 정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카톨릭과 개신교는 똑같은 기독교지만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냐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라고 하는 정점이 있고 그 신의 정점에서 교황으로 내려오고 주교로 내려오고 하는 일종의 이 서열화된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의 조직 자체가. 그러면 왜 이 종교의 조직이 이런 위계적인 거를 갖냐면 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신을 믿는, 하느님을 믿는 카톨릭의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소통할 수 없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일반 신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부님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당에 가서 신부님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신부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은 신부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죄부라고 하는 거를 성당에서 팔았잖아요. 예전에 카톨릭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는 거예요. 왜죠? 하느님이 네가 만약에 성당에서 파는 이 면죄부를 사면 너는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님이 얘기했다니까 믿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에는 카톨릭이 제시하는 교리 그리고 그 교리에 따른 윤리라고 하는 게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건 신의 권위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개신교라고 하는 걸로 하느님을 믿는데 하느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는
사실은 성당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을 신부들만이 독점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신도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게 아니다. 모든 신도들이 하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교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당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를 몰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후에 종교 전쟁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 어쨌든 하느님을 믿어요. 자, 그러면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이 신이 지정한 유토피아에 살다가 원죄를 짓고 쫓겨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다시 그 유토피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걸 실행함으로써 본인이 하느님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받게 되면 본인은 나중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신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열심히 교회에 다녀서 개신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느님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전에는 이제 성당이 독점을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네가 하느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다. 네가 속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면 그 자체가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교리.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종교적인 어떤 공간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영역에서 성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신도를 믿게 되면. 자, 그러면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최고로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그걸 팔려고 하는 것이고, 빵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다. 이런 개신교의 윤리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자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돈은 나중에 내가 내 영역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니까 따라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외국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사회 환원을 엄청난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죠. 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착해서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은 소명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소명을 받은 거고, 그 소명을 내가 성실히 수행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소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뭐죠? 돈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소위 말하는 속세에서의 일상적인 직업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적인 정신, 이윤 창출을 통하고 뭔가 자기의 상품의 질을 높이고 이윤을 획득하는 이런 과정으로 연계가 됐다.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먼저 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잠깐 풀어서 얘기하면 자본주의 정신은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일상생활에서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종사하는 영역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현시키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직업, 이걸 이제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직업을 내가 최대한 잘 수행해야만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주식, 기업, 노동, 신용 모든 거에 있어서 이런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추구하게 되느냐?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게 됐다. 즉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합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정신이 되고, 이 자본주의 정신이 우리의 자본주의적 일상에서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막스의 설명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대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요. 한때 2000년대 이쪽 저쪽인가요? 뭐 슬로우 시티니 뭐 느림의 뭐 게으름이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삶을 다시 돌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느림의 발견, 느림과 비움의 미학 이러면서 이제 뭐 장자 이런 동양 철학에 대한,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게으를 권리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보다 빨리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SLIM 활동 전개로 30, 90 조기 달성. 이거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회사가 이런 거를 해요. 뭐 시그마 6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신속 저비용 창의적 전원 참여. 바쁘게 살아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느리게 살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합리성에는 부지런하게, 빨리, 열심히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일종의 규범적인 행위 원칙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막스 베버는 경제와 사회적 질서 및 권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경제와 사회라는 책을 이제 나중에 쓰는데, 요게 이제 번역본이고 요게 이제 원본, 이제 5판째인 거죠. 원본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회적인 요인으로부터 문화와 정치, 다른 사상, 윤리, 규범 이런 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게. 요 얘기를 이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와 사회는 사실은 요 책을 지금 번역을 했는데 1권, 여기 이제 1권이죠. 이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여러 권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를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막스 베버가 보기에 당연히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적 분석의 주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와 사회, 비르샤프트 und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책은 원래는 막스 베버가 경제학 교과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제사회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경제와 사회라는 제목으로 경제학 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경제학은 이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가 아니라 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경제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다루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경제 그리고 사회적 질서와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질서와 권력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거 11장에 보면 경제행위의 사회학적 범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경제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에서 활용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내에서 어떤 사회학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경제학에서 보는 이런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경제학
경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원래는 이 책이 정치경제학 편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획이 됐고, 당대 유명한 다양한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내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난 못하겠다, 난 빼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경제학 개요라고 하는 책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다 빠지고 막스 베버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쓴 책이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기 위한 사회학적인 기본 개념으로 사회적 행위와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회적 관계는 신경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회학적 기본 개념, 사회적 행위와 관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경제 행위에 대한 사회학적인 범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범주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경제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 행위를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합리성에 의한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 정치적인 지배의 유형이나 신분과 계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지배하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주요한 합리성의 기제로서 관료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료제는 이제 조직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소유 계급과 사회적 계급들이 형성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경제와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책에 있는 주된 목차를 이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합리성인데,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합리성 이론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질적 합리성은 형식적 합리성에 문화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면 이게 실질적 합리성이 된다. 이렇게 막스 베버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제학에서 다루는 건 뭐냐? 형식적 합리성만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합리적인 행위를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일단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막스 베버 보기에 목적지향적 행위, 가치지향적 행위, 감정적 행위, 전통적 행위라고 하는 네 개의 유형인데, 이 중에서 목적지향적 행위가 바로 형식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고 경제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게 즉 목적 합리적이다. 그런데 사회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감정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거와 결합되면 뭐가 되죠? 실질적 합리성이 된다. 즉 형식적 목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합리성을 다루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를 배제하고 행위를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적 행위 자체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경제적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여기에만 매몰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행위는 행동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행위는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행동인데, 이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행동 중에서 목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의 대상인데,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지향적 행위나 감정적 행위, 전통적 행위라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 경제적 행위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야만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를 분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문화적인 이해 사회학적인 방법. 이거는 계산이 아닌 거죠. 이해를 하는 거고, 요 계산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환이라고 하는 관계가 경제적 행위 내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거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행위, 형식 합리적인 행위로 보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행위로서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고 전통적이거나 관습적인 행위와도 관련이 있는 거다. 대표적인 게 뭐죠? 선물 교환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경제적 행위에서 선물 교환은 경제적 행위로 보지 않는 거죠. 경제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전통적 관습적인 교환이라고 하는 거를 보다 더 막스 베버 이후에 강조한 사람이 폴라니가 되는 겁니다. 이 폴라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사회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막스 베버가 보기에
이 경제 현상의 일반적 측면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그 경제 현상 내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인 관계들을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나중에 더 이제 경제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석사회학은 이해의 방법론을 가지고, 즉 다양한 행위의 유형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행위를 분석하는 것, 경제에 대한 사회학 이론이다. 그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을 같이 분석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권력이나 전쟁,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경제사회에서 막스 베버가 핵심적으로 했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지만 한국 전쟁이 한국 경제 또는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던 거죠. 자, 한국 경제의 부흥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죠? 베트남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와 사회, 해석사회학의 입장에서 사회경제적 행위, 경제적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는가를 같이 보는 것, 그게 실질적 합리성을 분석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자본주의적인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막스 베버의 경제사회학 이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온 사회적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요거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책이 그거를 막스 베버가 고민해서 결과물로 내놓은 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 행위에 대한 그러면 사회학적 분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제시한 게 바로 경제와 사회, 즉 경제 현상에 대해, 경제 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의 적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문화, 가치, 전통이라고 하는 다양한 행위 유형을 같이 결부시켜서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경영학의 또 이게 경제 영역이죠. 기업의 행위니까. 자, 기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최근 들어서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조직 문화, 어떤 사람들의 공통된 행위 유형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뭐죠? 막스 베버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